반영되면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누가 이제 뭐 블록체인 특구가 될 것인가 되게 많이 경합이 있었는데 결국은 제주도랑 부산이랑 마지막에 붙어가지고 부산이 이긴 거죠.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제 세제 지원이라든지 무엇보다 이제 샌드박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거나 아니면 적용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부산은 좀 블록체인 기업들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약간은 뜬금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부산은 그렇게 글쎄요 친숙한 도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다못해 인천이나 뭐 판교 이 정도도 저가 오히려 부산보다는 약간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 사업 하다 보면은 가장 문제가 이제 페이퍼워크가 많다는 점에다가 접근성도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면은 과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좀 이동 시간이라도 짧은 이제 인천이나 판교 같은 곳이 훨씬 더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니까 뭐 부산 같은 곳을 발전시키는 것도 괜찮다 싶을 수 있겠지만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IT에 대한 어떤 기반적인 걸 마련해줘야 제대로 된 어떤 뭐 실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좀 대학가에서 실험적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뭔가 유즈 케이스들이 좀 나오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가 나왔어요. 단순한 디지털 바우처 형식이 아니라 암호화폐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사실상 암호화폐 합의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암호화폐가 맞긴 한데 근데 이걸 이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역화폐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랑 이제 블록체인 기반 아이디 이 두 개가 이제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 도입 사례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 핵심 연결고리로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사실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들은 다 빠졌다는 걸로 봐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 암호화폐 쪽으로 뭔가 뚫린다면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왜 한국은 바이낸스의 마진 서비스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는가. 왜냐 한국이 마진 거래를 합법화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하거든요. 부산에서 암호화폐 쪽으로도 문을 활짝 열어줘서 바이낸스가 부산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써보고 싶어요. 저도 바이낸스 마진. 주식 있으세요? 없어요. 써보고 싶어요. 근데 부산에서 해볼 만한 사업이 있다면 부산에 갈 것 같은데 잠깐 생각해봤을 때 뭐 예를 들면은 플리마켓 같은 거를 만든다 했을 때 하루만 하고 치울 건데 그럴 때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 쓸 수 있게 해준다 하고 그런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부산에 가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비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간편 결제가 너무 핀테크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간편 결제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다이렉트로 구매해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데 이 부분이 금융위에서 정말 꽉 잡고 있는 간편 결제로 크립토 구매하면 안 돼로 꽉 잡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뭐 부산에서 풀렸다고 하면은 부산에서 뭔가 유의미한 뭐 유즈 케이스들 만들어보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안 풀리고 뭐 사실상 아무것도 풀지 않은 이런 것만 풀고 있으니 저 규제 샌드박스가 과연 샌드박스가 맞나 약간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부산에 갈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싱가포르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런 서비스 이거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정말로 이제 정말 니치한 그 영역을 공략한다고 한다면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이라던가 어떤 규제가 풀리는 게 좀 명확하게 알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규제가 구체적으로 풀리는지 그러니까 부산을 설정을 한 거 자체부터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멀리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근데 뭐 어쨌든 해놨으니까 이제 똑바로 발전을 시킬 거면 싱가포르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하다못해 그대로 따라라도 해도 되니까 좀 그 모델을 많이 따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부산 특구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은 들긴 하고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시켜가지고 효용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해지고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때 이제 뭐 법제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정비가 되고 뭔가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이 적극적으로 다시 성장할 때 그때 되게 좋은 참고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활성화가 안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발목을 잡는 게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인데,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예금, 뭐 대출 혹은 선물 거래 이런 거 등등이 기존에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사용하지 못하였지만 디파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유저가 좀 거리낌 없이 사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냥 달러를 시중에서 살려면 뭐 은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환전소 가가지고 신분증 제시하면서 뭐 수수료 내가지고 뭐 우대율이 몇 %니 뭘 해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거래소 가서 그 TUSD 사는 걸로 몇 분 안 걸려서 바꿨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막혀있던 부분 없이 막혀있다는 게 좀 해소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게 좀 디파이인 것 같아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디파이라고 하더라도 암호화폐잖아요. 암호화폐를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이거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같기는 해요. 일종의 신개념이다 보니까 일단 경계를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디파이를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디파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되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여기 특수효과 넣어주세요. 이게 되기 때문에. 새로울 거 전혀 없고 기존에 그냥 하던 건데 그냥 이름을 붙인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 비트코인 처음 나온 이유 자체가 파이낸스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 다시 디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예전에 확장성 문제 해결하려고 막 사람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막 이제 약을 팔았듯이 지금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나서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가? 법적인 제재가 있는가? 혹은 뭐 그 사람의 신용이 얼마인지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디파이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지불 수단 그리고 뭐 자산을 교환하는 수단 정도로밖에 쓰일 수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파이 또한 하나의 블록체인 산업의 또 다른 메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메타들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옛날부터 막 뭐 끝도 없자시 막 다크코인, 토큰 이코노미, 뭐 STO 되게 메타가 하나하나 있었고, 그런 메타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당시 블록체인 업계가 이해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수준이나 이런 어떤 경각심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디파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발전시킬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디파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바라는 디파이는 그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아예 은행을 대체하고 뭔가 금융회사를 대체하고 이런 게 되게 장기적인 비전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탈중앙 금융인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지금으로서는 기초적인 부분에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메타 같은 거, 그때마다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 살짝 분기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디파이가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는 거는 한 번 돌아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지불뿐 아니라 딴 거를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상상 속에서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 거고, 아마도 한계점에 부딪히겠죠. 어쨌든 그 안에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산물들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몇 가지가 좀 괜찮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혹시 지금 디파이에서 예를 들 만한, 우리가 좀 납득할 만한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디파이 중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그러려니 하는. 제 생각에는 기존에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갖게 되는 그 이 주조 차익에 대한 반감, 시뇨리지에 대한 반감을 숨기는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만들어낸 용어라고 생각해요. 그건 결국 시뇨리지를 가장 잘 누리고 있는 그 누군가였겠죠? 제가 민서한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왜 사실 그런 질문을 했냐면, 디파이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투자 상품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이걸 투자 상품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 페이먼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토큰을 가지고 뭔가 살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한다면 주식보다 좀 더
유동성이 있고 좀 더 괜찮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페이먼트를 먼저 고려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물론 하시는 분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뭔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평소에 시간을 많이 쓰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이런 말이 있어요. 메타는 돌고 돈다. 언젠가 디파이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파이 예금 모델들이 보통 이자율을 8%를 제시하거든요. 근데 8% 이자를 준다는 건 8% 금리를 내고 있다라는 말인데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포인트를 좀 찾아보려 했는데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하반기에 무너질지 뭐 내년에 무너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데는 그만한 누군가는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있을 텐데 그 포인트가 좀 밝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벡트라는 곳이 작년에 발표가 되면서 왜 주목을 받았냐 하면은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라고 인정받고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ICE에서 벡트를 출자하였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가 투자사로 같이 있다. 벡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썩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NYSE라는 이미 확립된, 고객층이 확립된 이 후광이 있기 때문이죠. 백그라운드가 우리 선물 시장에 압도적인 거래량을 갖고 있는 비트맥스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벡트에서의 거래량이 유의미한 거래량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에 비트맥스를 웃도는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진짜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비트코인 로켓 출발하는 겁니다. 벡트가 과연 비트코인 부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투표를 해볼까요? 우리 5분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2010 먼저 그 이유를 얘기를 해보실까요? 기존에 있는 월가나 이쪽 멤버들이 비트코인 갖고 있지 않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보통 비트코인의 거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기존의 자산 시장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새로 진입하는 자산가들의 입장에서는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산이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게 더 이득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떨어진 것이 작년이죠. 그들은 300만 원대에서 매집을 끝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들의 여러분은 저점은 300인가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비트코인 사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책임질 수 있어. 네. 그들의 청산 포지션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괜찮겠네요. 네, 의견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집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시 300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들의 청산 포지션이 300이면 300 몇 번 더 갔다 올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아직 뭐 그게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월가 쪽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JP모건 회장은 1년 만에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17년 말인가에는 비트코인 거래하다 걸리면 그 직원 잘라버릴 거라고 이렇게까지 강경 발언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JPM이 나오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우호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공식적이진 아니지만 이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규제를 명확하게 승인을 받아서 CFTC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 보면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영역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인정을 받고 있는 형태 아닌가라 해서 자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네,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가격이 꼭 상승한다는 건 아닐까. 인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벡트가 선물 옵션을 제공을 한다면 가격 안정화에 좀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산으로서 뭔가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아르헨티나 주식이 폭락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이런 되게 혼돈 같은 국제 전세에서 사람들이 뭔가 좀 내 자산이 좀 가치가 떨어질 거를 불안해할 때 이제 좀
비트코인을 사면서 그러면 약간 수요가 생기고 그러면은 가격의 어떤 안정과 동시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팩트와 동시에 이제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그러면은 역시 또 수요가 공급이 줄어드니까 약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산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고 투자 자산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뭔가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되게 황당한 기사지만 재밌었던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CEO가 비트코인을 일반 달러 밑에서 매도한 사람은 자신의 뺨을 때려라. 이 발언을 상당히 지지하고요. 비트코인이 1만 달러, 비트코인은 우상향합니다. 벡트가 오픈함으로써 현물 시장의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의 시장 전망은 괜찮을 것이다.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을 발행한 ICO 회사들은 이제 매출도 좀 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토큰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토큰은 언제 오르냐 이런 그 토큰 홀더분들의 아우성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 토큰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으면 그 회사의 가장 제1의 목적은 토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게 되어야 되는데 토큰은 그 회사와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ICO를 한 회사들이 토큰 가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거든요. 자금 조달한 회사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도덕적 해이들이 연내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거인 게 ICO를 할 때는 이게 이제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감내해야 하는 그런 피해인 것 같고 사실 제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글쎄 토큰 가격 방어가 과연 회사를 운영하는데 1순위일까라고 했을 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순위권 안에 들어간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ICO가 좀 허용됐으면 좋겠다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ICO 지금 딱 천이 형이 제시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대책이 현재로서는 크게 없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봤던 게 기억이 나요. ICO 하더라도 투자액을 줄인다, 그러니까 모집할 수 있는 모금 액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ICO와 가격 하락 관점에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긴 한데 ICO를 모집할 때 다 주의사항 같은 게 버젓이 적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너네 아무런 관료 행사할 수 없고 턱 떨어져도 너네는 그런 거 감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서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너네들 책임이다 라고 말하면 가혹할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해결 방안은 ICO는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하기보단 그냥 사람들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비트나 사라 하는 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로 환원해 본다면 코인을 지불 수단으로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승할 요인이 별로 없었겠죠. 다들 아마 투자 수단으로서 투자 자산으로서 바라봤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 뭔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로서 혹은 이제 자산으로서 발행한 코인들은 뭔가 상승시킬 요인이 지금 되게 부족하고 현재로서 발행된 애들에 대해서는 좀 힘든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한 부분은 지금 시범 사업 중에 하나로 그 비상장주에 대한 주식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이 비상장 주식을 알트코인화 시켜서 거래소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게끔 열어보자라는 시도가 지금 약간 준비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뭔가 그 맨 처음에 어떤 스타트업이 그 스타트업 주식의 뭐 한 10% 정도를 그 두고 이 주식의 권리 행사를 토큰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주식 10%에 대해서 토큰 발행을 해서 뭔가 자금 조달을 하고 토큰 홀더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 그 주식 10%에 대해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하면 이 퍼블릭 투자자들이 사업이 잘 됐을 때는
뭔가 스톡 옵션 느낌으로 본인이 주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하나의 좀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안을 왜 마련을 해야 되는지 자체가 좀 웃긴 게 토큰 홀더는 토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회사의 주주가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일에 집중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들을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있어요라는 메신저를 던지면 그냥 그 회사가 자연적으로 좀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본연의 업무에 벗어나서 그런 데 신경 쓰는 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조금 반대하는 게 그 회사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미 회사가 그런 식으로 자금 모집을 한 이상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좀 이제 저도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사실 ICO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이 들면, 왜냐면 특정 회사가 존립할 수 있게끔 초기에 시드머니를 투자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거다라는, 즉 그냥 기부받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기부라고 표현을 해야지 왜 투자라고 표현을 합니까? 투자는 특정 베네핏을 상환한다는 뭐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들은 그걸 보장받는다 생각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거니까 그들의 무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유분방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ICO한 회사들이 토큰을 발행하면서 본인들이 왜 토큰을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을 못하는 채로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회사의 이득을 쉐어해서 홀더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명제 자체가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회사의 어떤 이념과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이때까지는 본인들이 왜 자기 수익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이득을 나눠줘서 그렇게 해서 얻는 토큰 이득이 뭘까에 대해서 납득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ICO를 하는 회사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블록체인 업계 상승이냐 하락일 것 같은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저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업계는 하락이라 생각을 하는데, 하락인 이유는 정부 기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도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예전에 자금 조달했던 이제 뎁사들이 슬슬 서비스들을 하나둘씩 출시하고 있는데요. 서비스들이 이제 어떤 결과물들은 나오지만 유저들이 좀 유입되지는 않아 보여요. 좀 시기를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유저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산업도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간에 경쟁자가 늘어나고 그거를 사용하는 유저가 아주 많이 늘어나지 않을지언정 기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근데 이게 사실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상승 재료밖에 안 넣렸는데 왜 가격은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데, 사실 누구나 아는 상승 재료는 상승 재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사람들이 막 깜짝 이벤트나 그런 게 없는 이상은 아마 횡보 아니면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 블록체인 업계의 숨고르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소비자들이 블록체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단 이 데이터 주권에 대한 공감대가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좀 형성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블록체인이 정말로 성장하려면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블록체인,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은 2세대일까요? 3세대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3세대라고 인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2세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개발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이더리움을 포크해서 만들고 있고, 포크해서 만들었는데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진보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서비스를 안정화시키는 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형태인 것 같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1세대 뭐 조금 하긴 했으니까 뭔가라도. 근데 3세대 블록체인들이 근데 지금 도미넌스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첫째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로 기술이 좀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쓰기에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더리움 2.0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아마 3세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2.1세대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좀 다른데 인터넷도 컴퓨터라는 하드웨어 나오고 난 뒤에 거기서 만국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월드와이드 웹이나 뭐 HTTP 같은 프로토콜이 세워졌고 그 위에 서비스로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공룡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애초에 뭐 블록체인의 개념을 뭐 냈고 이더리움이 그 위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건 실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뭐 뎁 같은 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뎁들이 뭐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여전히 프로토콜이 어떤 게 맞고 틀리고 뭘 개발해야 되느냐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은 아직 2세대의 프로토콜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현 주소가 저는 되게 짬뽕되는 것 같아요. 어느 세대,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3세대로 왔다고 쳐도 1세대 형태에서 뭔가 개선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해커톤을 나갈 때는 보통 2세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직 1세대에서 좀 더 나은 프로토콜을 개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천이 형이랑 비슷하게 기능별로 일단 분류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요. 각 이제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체인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뭐 아직 인터체인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코스모스는 1세대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 원류에. 그리고 또 화폐의 원료는 또 비트코인이 될 수 있을 거고 스마트 계약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시한 이더리움이 그 스마트 계약 기능의 1세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저. 하반기에 한국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데 못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럴 가능성이 좀 적지만 규제라던가 규제 특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볼 수 있는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